근데 지금 금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에서 엄청난 지금 달러를 발행을 하고 국채를 발행하고 하면서 뭐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2, 3년 후에는 그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정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이게 확 올라가는데 자산 가격은 떨어지니까 물가를 상승시켜서 이 GDP 대비를 낮춰야지만 또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책이 좀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인플레이션 정책을 피겠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돈을 푸는 방식은 옛날에 연준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권에 푸는 방식이 아니고 이 재정 쪽에 예산을 확대해서 지금 메인 스트리트, 월 스트리트가 아닌 메인 스트리트에다 돈을 풀기 때문에 즉 기업과 소비자한테 직접 돈을 풀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적 완화는 자산 가격만을 올리고 옛날에는 소비자 물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인 스트리트로 돈이 나가면은 이거는 소비자 물가를 건드릴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위험해지는 순간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순간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가 안정이 되고 경기 회복 시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긴축으로 들어갈 때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렇게 경제가 나쁜데도 주식시장 계속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버블이에요. 이게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 성장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힘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 버블인데 이게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돌아오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지금은 미국 정부나 연준이 돈을 많이 푼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겠구나. 자산 가격은 상승할 수뿐이 없구나 하니까는 그 힘으로 사실은 올라가는 건데 미국 정부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고 이제는 시중에 푼 것들을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걷어들여야겠다라고 긴축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 자산가들이 이제는 빠질 일만 남았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그 옛날에 블랙 먼데이가 왔듯이 크게 주식시장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블랙 먼데이도 사실은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왔어요. 근데 지금의 주식시장도 80% 이상은 다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건 사실은 개미들 뿐이 별로 없어요. 기관이나 이런 데는 이제는 다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일단 상황이 꺾이고 뭔가 시장에 이상 신호가 오면 매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서로 협의해서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뭐 사이드카나 뭐 블랙서킷이나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매매의 그 매도세를 못 당할 염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위험한 거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올라갔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뿐이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살아나면.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은 그게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에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CLO 같은 파생 상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를 봐야 되지만 사실은 상황이 안정돼서 긴축이나 금리 인상으로 갈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험해요. 그럼 지금 엄청나게 풀어져 있는 돈을 회수하는 그 상황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경제 충격의 시발점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정계에서도 이렇게 큰 영향력, 뭐 재계도 마찬가지고 금융 쪽도 이렇게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의 어떤 그 영향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특히 정치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힘을 갖게 된 계기는 뭐가 있나요? 네, 그거는 사실은 그 영화 산업에서부터 찾아야 되는데요. 영화 산업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창안한 산업입니다. 그래요?
에디슨이 영사기와 촬영기를 발명하고 나서 그 자기 스튜디오에다가 영화 제작을 시작했어요. 에디슨도 유대인인가요? 그러면 당연히.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하여튼 네. 그 유명 과학자들은 유대인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 제작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라는 장르가 유대인들한테는 딱 맞는 장르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유럽에서 이민 오기 전에 유럽에서 그 유랑극단을 대부분 유대인들이 했어요. 근데 미국에 이민 와서 보니까는 영화라는 산업이 하나 생겼는데 자기네들이 유럽에서 하던 유랑극단 장르하고 딱 맞거든. 그래서 에디슨이 뉴욕에서 활동을 했는데 뉴욕, 뉴저지에 한 100여 개가 넘는 영화 제작사들이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산업을 하나 이렇게 창안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독점 산업으로 만듭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협회를 세워가지고 영화를 찍으려면 자기 촬영기, 자기 영사기, 자기가 만든 필름뿐만 아니라 아주 세부적인 규정을 다 세워가지고 자기 물품을 쓰게끔 그다음에 자기 규정에 의해서 영화를 만들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먼저 반발한 세력들도 유대인이에요. 여기서 에디슨 간섭 때문에 좀 더러워서 영화 못 찍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에디슨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할리우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 100여 개의 영화 제작사가 그 7개로 통폐합이 돼요. 근데 통폐합되는데 6개 영화사의 오너는 유대인들이고 월트 디즈니 하나 유대인 오너가 아닌데 그나마 월트 디즈니의 역대사장들이 최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런 이미지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고 어떻게 보면 영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는 세력도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화 산업이 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게 이제 라디오 산업입니다. 네. 근데 라디오 산업도 사실은 이게 유대인이 창안하고 만들었는데 유대인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데이비드 사노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소년 가장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팔이를 시작했는데 신문팔이를 하다 보니까는 월급이 더 많은 게 전보 배달부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전보 배달부가 됩니다. 정보요? 전보. 그 당시 이제 전보라는 텔레그램. 그래서 전보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보를 수신하고 송신하는 전보 기사가 월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 독학을 해서 전보 기사가 돼요. 이 산업부가. 그런데 이 친구가 당직 쓰는 날 타이타니코 그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모스 신호를 받아가지고 당시 생존자 700명의 명단을 알아내가지고 그 당시 모든 신문에 이제 그게 이제 특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친구가 유명해져요. 그래서 이 친구가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통신사에 들어가서 이제 통신사 간부가 됐는데 간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데이비드 산업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무전기하고 이제 전보 기사 출신이니까는 무전기를 활용해서 야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음악도 듣고 뉴스도 들으면서 어떤 권투 중계나 뭐 이런 중계 방송도 하면은 굉장히 그 애청자들이 많을 수 있겠다라 해서 뮤직박스라는 개념을 생각해냅니다. 이게 오늘날의 사실은 라디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경영층에 올리니까는 경영층에서 기각당합니다. 비상시에 써야 될 무전기를 가지고 뭐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을 펼치지 못하다가 본인이 경영자가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꿈을 이뤄요. 그래서 수십만 할 수 있는 무전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퍼뜨리는데 그게 바로 이제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퍼뜨린 다음에 데이비드 산업부는 또 뭐를 그 다음에 하냐면 유일하게 TV라는 이런 발명품을 보고 나서 이거를 상업용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만들어서 그 TV 개발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 산업부가 TV 시대도 엽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시대하고 TV 시대를 연 게 산업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 산업도 유대인들이 해왔고 라디오 산업과 TV 산업도 유대인들이 해왔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방송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창안하고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과 언론을 유대인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는 금융으로는 정치가들한테 그 정치 자금을 대주고 이러한 방송과 언론으로서는 그 정치가들로 하여금 그 여론 주도 그 서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정계를 꽉 장악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매년 3월이면 워싱턴에서 에이펙이라는 유대인 총회를 합니다. 네. 그럼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한 3, 4만 명 몰리는데 그 유대인 총회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전년도에 의정 활동을 잘한 국회의원 등수를 200등까지 발표를 해요. 아, 자기들 나름대로 예. 추첨을 해서 투표를 해서 예.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그게 바로 정치 후원금과 여론의 지지하고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총회인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거기 다 참석해. 예. 그리고 대선에 나갈 후보들도 다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총회가 끝나면 지도부에서 매뉴얼들을 다 나눠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나올 이스라엘 안건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하면서 거기 가서 다 그 동의를 받아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자기 지역구의 유지들이니까는 미국 국회의원들은 유대인들한테 꼼짝 못할 수뿐이 없어요. 시스템이.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유대의 그 파워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중국의 공산당이 그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의 그 몇 가지 그 수단들을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과 돈줄을 잡고 정보를 휘어잡고. 근데 유대인들이 정말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숫자는 작지만 저들의 파워가 아주 저 미국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근데 지금 잠깐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인정해주는 이 커뮤니티 집단이 이제 유대인, 유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은 그 상인 집단이 있다. 그게 이제 화교상들을 화상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규모가 작지만 정말 한 몇십 년 지나면 유대에 맞먹을 수 있는 세력은 아마 화상들이 될 것이다라고 어느 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화상들도 그게 생각보다는 그 결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해외에 나가면 그 화상들끼리는 예를 들어서 창업 자금이나 장사할 적에 이렇게 밀어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중국집을 내더라도 뭐 500m 거리 안에는 안 난다거나 자기들 나름의 불문율이 있어요. 그래서 뭉치는 힘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포들의 단결력이 굉장히 약해.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는 유대인들이나 그 화상들한테 배워야 될 거고 또 하나 화상들의 어떤 그러한 그 장사 자금을 대주는 이런 게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실은 그게 더 강해요. 그들은 중세서부터 3번까지 망해도 그 창업 자금을 대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도 무이자로. 화상들은 약간의 이자를 받아요. 돈을 대줄 때. 네. 우리는 그런 시스템조차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 다음으로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는 게 화상이에요. 근데 화상은 이제 인구 수에 있어서 워낙 많아지니까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한국에도 유대 그 커뮤니티가 있나요? 유대인들? 있어요. 한국에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 미팔군을 통해서 들어온 유대인도 있고 그 랍비도 한 2분 계시고 그래요. 아, 그러면은 유대 커뮤니티로 들어가려면 유대교를 일단 개종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아니 사실은 우리 민족도 옛날에는 대가족 생활을 하면서 뭐 2대나
품앗이 나는 좋은 이런 그 협동 정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핵가족화되면서 이런 게 다 이제 깨져나가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 무서운 건 그들은 핵가족화돼도 옛날의 가치나 이런 게 사실은 그 종교적인 어떤 탈무드 공부나 혹은 랍비 중심의 그 예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지켜져 내려온다는 게 그들은 큰 장점이고 우리는 핵가족화되면서 옛날의 그런 장점들을 이제 잃어버리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게요. 진짜 말씀드리면서 되게 부러운 게 우리는 해외 나가면 한국인을 조심하라, 교포를 조심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당한다. 근데 여기는 서로 그렇게 도와주는 예. 서로 그렇게 해서 서로의 힘을 키워나가는 게 참 부럽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는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이게 신뢰사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전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면은 개인으로서는 살 길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 이제 신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체의 어떤 신뢰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간에도 그 신뢰로 모든 외상 거래거나 어음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돈들을 그 믿음과 신뢰라는 걸로 연결돼 가지고 사실상 모든 금융 기법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힘이 오늘날의 그 유대인 그 세력을 만든 거죠. 신뢰가. 이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천 년간 그렇게 나라를 잃고 방황을 하면서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네 전통이라든가 그런 그 지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던 게 그들만의 뭐 탈무드가 됐든 그들만의 그 교본이 있으니까 교재가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걸 가지고 가르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뭐 대다수의 나라는 그렇겠죠. 우리는 그런 거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도 모르고 뭐 어려운 거죠.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탈무드가 국제법의 역할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민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형사 사건이 벌어졌을 적에 어떤 교육에서 손해가 났을 적에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모든 일종의 사례 공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무드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이라도 이게 공통의 율법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그들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뢰의 근본 토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부럽네요.